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9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보다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가볍게 촬영할 예정입니다. 왜 평상시보다 여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중간고사 안 봤죠? 그죠? 중간고사 안 본 때 저희는 수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었죠. 수업 안 해도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수업을 진행했고, 그래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사실은 강의 계획서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생긴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오프라인 대면을 통해서 더 풍성한 수업을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분명 아쉽긴 하지만 또 그래도 큰 틀에서는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 마음이어서 오늘은 최대한 30분을 넘기지 않고 딱 30분에 맞춰서 수업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수업을 가볍게 또 진행해 볼게요. 물론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 가볍다고 해서 진짜 대충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또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휴일날 열심히 또 수업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래도 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달라고 퀴즈를 드렸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저 또한 또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는지, 그리고 1,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을 배우셨는지, 그 다음에 진로는 어떻게 되시는지, 뭐 선수 트레이너가 될 거냐, 재활 트레이너가 될 거냐, 운동 처방사가 될 거냐, 뭐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아니 노인과 관련된 잡을 할 것이냐, 뭐 아동과 관련된 아동체육과 관련된 것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좀 달라서 또 포커스가 달라서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제가 좀 정보가 많으면 당연히 그거에 반영을 해서 수업 준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을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해서 또 그런 정보가 없어서 굉장히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수업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적으로. 그래서 좀 겸사겸사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퀴즈를 드렸었는데 어렵진 않으셨었죠. 가장 쉬우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거의 대부분 뭐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다. 뭐 어렵다는 게 뭐 진짜 힘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뭘 선택해야 될지 뭐 아직은 조금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한테 또 개별 메일을 통해서 뭐 교수님 이래이래해서 좀 공부하는 방법이나 진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메일 답장을 드리기도 하고 조금 더 그냥 또 개인적으로 좀 더 연락을 해서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얘기 나누기도 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또 그런 추가적인 궁금이나 궁금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육 측정 평가 말고도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부 방법과 관련돼서는 그 선수 운동 관리와 처방을 들으시는 학생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순하게 책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해부학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내가 필요한 내용 또 필요한 수준의 책을 한 권을 선택을 해서 그 책을 그냥 한번 대충 막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3번에서 5번 정도 정독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조금의 이런 것들이 그려집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책이 한 권이 그렇게 정독을 한 3번, 5번 정도 하고 한 권을 끝내면
또 이제 다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면 또 다음에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이 순서대로 또 다음 책을 선택해서 또 3번 정도, 5번 정도 정독을 하다 보면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을 그냥 한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 또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서로 서로 이거를 연결시켜 보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고찰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분명 좋은 트레이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책은 똑같은 책은 아닐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해부학 책, 그 다음에 뭐 생리학 책, 그 다음에 뭐 기능해부학, 아니면 뭐 병태생리학, 아니면 또 신경과학과 관련된 신경생리학과 관련된 이런 책들을 좀 읽다 보면 다 개별적인 내용들일 수도 있지만 겹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에서 구조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이걸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기능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기능이 발현되는지, 또 이게 신경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또 이게 또 조절되는지, 이게 다양하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입체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야지 그냥 지나가는 또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분명 좋은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 운동관리와 처방 수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조금 그런 부분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또 이제 운동 처방, 우리가 재활 운동 처방, 재활 운동 학과다 보니까 또 운동 처방과 관련된 또 직업을 많이 하실 텐데, 또 사람에 따라서 뭐 선수 트레이너 또는 이제 임상에서 하는 임상 우리가 운동사, 또는 또 나는 뭐 노인 체력과 관련된, 나는 아동 체육과 관련된 잡을 하고 싶다, 뭐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조금씩은 대상자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스포츠 의학을 다루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대상자들한테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또 다양한 또 대상자들을 접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전문 운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쪽을 좀 더 특화돼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랬었고,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 가서 계속 경험을 하고 내가 학부 때 배웠던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학부 때 배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다시 한번 또 습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부 다닐 때 실제 사람 해부학 수업을 이제 2년 동안 했었어요. 뭐 2년 동안 내내 했던 건 아니고 2번에 걸쳐서 실제 카데바 실습이라고 하죠. 실제 이제 사람을 이제 해부하는, 제가 직접 해부하진 못하지만 의대생이 아니어서 직접 해부하진 못했지만 의대생들이 해부했던 그런 사체를 가지고선 저희가 이제 다시 그거를 이제 한 뭐 몇 시간 동안 한 차수 때 뭐 한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정도를 2년에 걸쳐서 제가 또 한번 실습을 했던 걸 기억이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이제 정말 좀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게 정말 소중했던 시간이었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중에 취업해서 졸업하고 취업하시다 보면, 아, 이때 내가 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때 이거 좀 제대로 좀 더 배워둘 걸, 공부해둘 걸, 이렇게 아쉬움이 분명 남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때 당시 그 해부학 실습 실습 시간을 조금, 물론 굉장히 좀 열심히 하긴 했지만, 더 지금에서 그걸 한다고 하면 더 재밌게 즐겁게 신나서 아마 좀 할 것 같은데, 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학습하고 공부할 것들이 또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거가 되고 이러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또 누적되어야 되다 보니까 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직업
또 선택, 그 다음에 공부, 그거에 맞는 공부 방법, 때로는 또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꾸 경험하시고 그쪽 분야에 있는 선배들 또는 아니면 그쪽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 아니면 또 실습 아니면 인턴 기간을 할애를 해서 최대한 많이 좀 경험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험해보다 보면 이건 나랑은 좀 맞지 않는다. 이거는 재밌네. 좀 더 잘 해보고 싶네.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면 아마도 또 진로 선택이나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부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자꾸 생각했었고 또 그쪽에서 잘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또 따라하고 연락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있던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 이런 장단점이 있다. 뭐 아동 체육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또 요즘에 뭐 실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실버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라면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또 간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근데 우리 왜 그 다른 수업에 비해서 그 단체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왜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네, 아마 다른 그 채팅방은 조금 더 그래도 활발하게 좀 뭔가 정보들 나누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저희 조금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저만 친한 척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외롭습니다, 제가 여러분. 네, 그래서 어쨌든 조금 활발하게 정보나 이런 걸 좀 편안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좀 조명이 어둡죠. 원래는 아침 새벽에 오면 조금 더 환한 조명인데 좀 어두운 상황이어서 조금 화면 보기가 좋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넘었네요. 이거 또 30분 넘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안 넘을 겁니다. 네. 오늘은 네, 9주차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에너지 대사 시스템, 우리가 에너지 메타볼릭 또는 에너지 메타볼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이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 건데 원래 강의 계획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 의하면 10주차 때 유산소성 운동 능력과 관련된 측정, 그 다음에 11주차에는 무산소성 운동 능력과 관련된 측정, 그 다음에 실제 13주차 때는 락테이트 젖산 역치 테스트라고 하죠. 그거를 실제 좀 학교에서 대면하게 되면 저거를 저랑 같이 또 혈액 분석입니다. 우리가 운동 후에 혈액을 직접 우리가 채취해서 또 저거를 이제 휴대용 검사 장비에 또 넣게 되면 이제 젖산이 실제 분석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선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는지를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저게 안 되겠죠. 오프라인 우리 대면 수업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다음에 14주차 때는 무산소성 운동 파워를 실제 저랑 같이 또 마찬가지 얘도 혈액 분석입니다. 실제 운동 후에 혈액을 분석을 해서 좀 무산소성 운동 파워가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조금 실제로 좀 가지려고 했는데 아마도 저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면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 저런 것들이 뭐 1시간 뭐 한 20분에서 한 3,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생생하게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일하는 곳에서 저것들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실제 앞에서 보는 것처럼 보여드리지 않을, 뭐 물론 즉각적인 뭐 질문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실제 뭐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 최대한 조금 그렇게 동영상을 잘 찍어서 하려고는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저런 것들을 할 때 유산소성은 무엇인지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왜 저렇게 분류를 했는지, 저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썸머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 박사 과정도 하면서 좀 어렵게 처음에는 좀 접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지만 최대한 우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기말고사 때까지 아마 특별하게 우리가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에너지 대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쉬운 말로는 운동 시에 사용되는 연료라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사실은 오일이라는 이 에너지 연료 공급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체 활동과 관련돼서 이런 유산소성 에너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고, 또 이제 무산소성 에너지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시스템이 있는데, 각각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산소성 시스템은 그냥 말 그대로 유산소성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성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에너지 대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우리가 인원질 과정, 그 다음에 젖산 과정,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네, 스탑했다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산소성 에너지, 무산소성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신체 활동할 때 이런 에너지 공급을 받기 때문에 뒷슬라이드에서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질 과정, 그 다음에 젖산 과정, 해당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왼쪽 그래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외울 때 사용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지금 두 권의 책을 보고 있기도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에 샀다고 하는 이 책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 P라고 써진 거는 포스파젠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원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글라이콜리틱이라고 해서 해당 과정,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젖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산소를 사용한다는 유산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모르겠어요. 좀 최근에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최근에 산 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인원질 과정은 30초 이내에서는 인원질 과정이 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30초에서 90초 사이에는 우리가 해당 과정 또는 젖산 과정의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1분이 넘어가면 우리가 그때부터 유산소성 에너지 대사 과정이 사용된다라고 해서 각각 조금 별개처럼 이때까지는 무조건 이거, 이때는 무조건 이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흔히들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조건 0초에서 30초까지 또는 15초까지는 무조건 인원질 과정만, PCR이라고 하는 인원질 과정만 사용되고, 무조건 또 15초 또는 30초부터는 무조건 해당 과정, 젖산 과정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분이 넘어야 유산소성 에너지 과정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최신에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사용된다고 최근에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0초부터 약 10초까지는 PCR 인원질 과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해당 과정,
또 동시에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 에너지도 사실은 뭐 1분 뒤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산소성 에너지도 조금은 사용되고 있다. 단 비율적인 문제지 어쨌든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된다라고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외울 때나 교재에는 아직도 0초부터 15초 또는 30초까지는 인원질 과정이 주로 사용이 된다. 15초부터는 뭐 한 2, 3분까지는 15초부터 뭐 1분 30초, 30초에서 90초 사이 이때까지는 무조건 해당 과정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2분, 3분 때부터 뭐 이제 유산소성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각각 조금 따로따로 이거 오고 이런 식으로 온다고 조금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외우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원질 과정, 해당 과정, 젖산 과정, 인원질 과정, 해당 과정, 유산소성 에너지 과정이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더라. 단 비율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이때 기간에서는 그리고 좀 더 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신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심플하게 표현된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 유산소 시스템, 그죠? 그 다음에 글라이클리틱 시스템, 이때 이제 젖산이 나온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뭐 젖산 해당 과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포스파젠 시스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유산소성 용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산소성 용량의 카파시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무산소성 얘는 파워라고 표현 많이 하기도 해요.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분명 처음에는. 근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시스템은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이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은 운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강도는 조금 낮은 강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뭐 조금 낮은 강도에서 어쨌든 긴 운동은 수처럼 꾸준하게 우리가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사용되는 에너지에서는 얘가 좀 더 많이 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만 조금 더 많은 비율, 조금 더 우세한 비율로 얘가 사용이 되고 중간 강도의 우리가 어떤 운동에서는 얘와 딱 그래프 보시면 되겠죠. 무산소성 파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유산소성 용량도 능력도 중요하게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 정도는 실제 우리가 불을 지핀다는 장작을 지피면 이게 이렇게 남겠죠. 재라고 이건 재입니다. 그래서 수처럼 꾸준하게 끝까지 오랫동안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단시간 그래서 조금 강도도 조금 중간 강도 해서 이렇게 글라이콜리틱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 여기서 나오는 게 부산물이 이제 뭐 젖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또 다다음 차수 때 아마 얘기하겠지만 젖산이 무조건 피로물질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또 연료로 재사용되기도 하고 충분한 우리가 해당 과정 파워가 나왔기 때문에 저런 부산물도 생기는 거라서 그 파워 능력을 측정하는 또 지표로 사용되긴 하는데 점점 말이 어려워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신체 에너지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에는 이렇게 에어로빅 시스템, 오키데이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간 강도에서는 또 이렇게 중간 시간 중간 강도에서는 이렇게 해당 과정 젖산 과정이라고 하는 이 글라이콜리틱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포스파젠 시스템이라고 해서 흔히 뭐 PCR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원질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산소 에너지 용량은 뭐 좀 짧은 시간이겠죠. 굉장히 쇼텀입니다. 짧은 기간에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사실 유산소 에너지보다는 이렇게 그냥 저 포스파젠 시스템에서 그냥 짧고 굵게 팡! 또 시간적으로는 뭐 최근에 2초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뭐 우리가 30초까지는 뭐 우리가 인원질 과정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2초면 끝난다고도 얘기를 해요. 이 인원질 과정은 2초면 끝난다. 2초에는 그냥 이 인원질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2초가 넘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굉장히 짧은 성량
불이 확 피고 확 죽잖아요. 그것처럼 그 다음에 짧은 고강도의 운동일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 우리 인체 에너지는 이렇게 크게 신체 활동은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요구되어지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심플하게만 최대한 심플하게만 또 인지를 하세요. 유산소성 에너지, 그 다음에 무산소성 에너지는 이렇게 해당 과정 또는 젖산 과정, 얘는 또 인원질 과정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고, 파워를 요구하는 스포츠일수록 상대적으로 유산소성 에너지는 좀 필요를 적게 요하고, 그래서 얘만 확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파워도 필요하지만 또 중간 강도다 보니까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산소성 에너지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요 중간 정도의 파워도 중간, 유산소 에너지도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마라톤 같은 경우는 길게 사용하는 롱텀하게 우리가 하는 스포츠 활동은 또 아무래도 파워를 막 팍 내야 된다기보다는 좀 길게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또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또 체육 측정 평가 1학기 때 체육 측정 평가와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우리가 초반에 많이 다루었던 신뢰도, 타당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중고지향 평가, 또 무슨 평가였죠? 요즘 말이 저도 헷갈립니다. 이 평가 두 가지 기준,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러닝 이펙트, 학습 효과를 어떻게 할 건지, 요 개념을, 그 개념과 유산소성 운동 능력 개념과 무산소성 운동 파워,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두 가지 앞에서 얘기한 신뢰도, 타당도,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 다음에 학습, 러닝 이펙트, 이거랑 한 가지 요 파트랑 지금 오늘 하는 이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은 좀 완벽하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오는 뭐 각도 재고 이런 것들 사실은 너무나 쉽게 또 한두 번 우리가 찾아보면 또 나오는 내용들이고 한두 번 해보다 보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 내용들은 조금은 우리가 꼭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꼭 우리가 기준 알아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또 유산소성, 무산소성, 이거는 신체 활동과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들어갈 때, 또 생리학적 측정을 할 때 조금 더 우리가 또 100m 기록 초만 재는 게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변인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핵심적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이기 때문에 요 내용만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간단하게만 넘어가자고 했냐면 어차피 유산소성 에너지 측정 평가할 때 다음 시간이죠. 그 다음 시간에 무산소성 파워 측정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겹치는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또 여러 차례 듣다 보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이 종류만 있다고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그렇게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면 그러니까 대면 시간이었다고 하면 질문하세요 했을 텐데 지금은 질문이 없으시겠죠. 네, 나중에 퀴즈 주실 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운동 상황에서 이거는 좀 짧은 운동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70초 정도 되는 긴 운동이고 15초 정도 되는 짧은 운동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자, PCR이요. 인원질 과정이 나왔죠. PCR 인원질 과정, 그 다음에 락테이트라고 하는 해당 과정, 젖산 과정, 그 다음에 VO2라고 하는 이 유산소성, 산소, 유산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는 어땠어요? 자, 10초. 원래는 또 우리 책에는 30초라고 나와 있는, 다른 교재들에는 30초라고 나왔는데, 보통 2초, 1, 2초 사이에 확 떨어지죠. 그와 동시에 락테이트 해당 과정은 동시에 또 사용이 됩니다. 2초 이상부터는 바로 사용이 돼요. 유산소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긴 운동, 이거는 좀 짧은 운동이겠죠. 초가 짧으니까 타임 세컨드라는 뜻입니다. 14초 정도를 의미하는데 얘는 뭐 한 70초 정도 되는 운동인데 얘 또한 PCR 인원질 과정은 또 한 수초 내에서 확 이제 꺼지기 시작합니다. 사용되고 있는 그와 동시에 젖산 해당 과정은 동시에 또 사용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좀 더 일찍 나오는데 우리가 좀 긴 운동을 할 때는 한 10초 때부터는 얘가 확 사용이 되네요. 그리고 VO2도 마찬가지로 산소도 유산소도 이렇게 아까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그동안 간단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에 의하면 뭐 0에서 30초까지는 PCR 인원질 과정만 사용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딱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또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30초에서 뭐 90초 사이에는 해당 과정, 젖산 과정만 확 사용이 되고 뭐 1분에서 2분 그때부터 또 유산소 과정만 탁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분석을 한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했더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태권도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태권도 운동. 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있지만 저는 그냥 대답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요즘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흐름이 끊겼는데 태권도는 무슨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목, 세 가지 이 에너지 시스템 중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태권도, 네. 어떤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빨리 넘어갈게요. 흔히들 뭐 해당 과정 또는 인원질 과정을 많이 좀 사용될 거라고 예상을 다들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태권도 시합을 하는 동안, 이 에너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떠한 에너지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자, 이 파랑색은 유산소성 에너지,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해당 과정 중간 정도의 강도였죠. 그다음에 이 포스파젠은 인원질 과정은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 고강도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재밌게도, 자, 우리가 보통 5분 매치인가요? 5분 매치로 좀 알고 있는데 5분 매치가 맞나요? 5분? 1라운드. 네, 3분 매치네요. 자, 이 3분 매치 각 라운드가 1분 30초인가요? 1분 30초. 어쨌든 저는 한 3분에서 5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치를 하는 동안 실제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어때요? 이게 지금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1라운드 때 총 사용된 에너지는 유산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약 67% 되는 에너지를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해당 과정 에너지는 13%, 그 다음에 포스파젠, 짧은 시간 굉장히 고강도, 아마도 발차기 할 때가 될 것 같아요. 발차기 강도를 할 때는 발차기 운동을 사용되는 이 에너지가, 짧은 에너지가 20%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2라운드를 갔더니 유산소 에너지가 어때요? 67%에 비해서 75%로 늘었어요. 네. 그 다음에 3라운드로 갔더니 77%나 됐습니다. 자, 물론 이 중간에 있는 해당 과정은 아마 이제 또 유산소 에너지, 유산소성 이제 유산소가 결합을 해서 또 이제 에너지가 재사용되면서 이렇게 이건 줄어들었을 거라 판단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한 좀 디테일한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젖산이 재선화된다. 재선화돼서 또 새로운 에너지로 좀 전환된다. 이러한 얘기를 또 깊이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유산소 에너지가 태권도 우리 시합을 할 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왜 강조하고 싶을까요? 우리나라 보면 저랑 이제 박사과정 같이 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에 오혜리 선수가 있는데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 세계 1등이죠. 네. 세계 1등을 한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국가대표 선수한테, 올림픽 메달리스트한테 니네 훈련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발차기만 한대요. 자, 발차기만 하면 어떤 에너지가 사용이 많이 될까요? 자, 인원질 과정, 해당 과정, 아마지 이 두 가지 과정이 많이 사용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무산소성 에너지가 중요한가요? 유산소성 에너지가 압도적인가요? 물론 우리가 상대를 KO시키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치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다 뛰기 위해서는 발차기 할 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발차기 하기 위해서 한번 빵 차고 지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산소성 에너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금방 지치는 거예요. 1라운드 하고 퍼져버리는 겁니다. 1라운드 하고 2라운드 가서 KO 당할 수도 있어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발차기 실제 할 때는 요 무산소성 운동이 많이 사용이 되어져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1분, 3분 동안 1라운드 3분 동안 계속 발차기만 하나요? 계속 안 차고 발차기만 하나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발차기 3분 동안 5분 동안 계속 발차기만 하나요? 아니죠.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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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다가 빵, 스텝 스텝 밟다가 빵빵빵빵, 그다음부터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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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이런 식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스텝 밟는 이 스텝기에 유산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2라운드, 3라운드로 갔으면 이게 더 늘어날까요? 유산소가 1라운드 때 하고 지쳤으니까 발차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좀 더 스텝을 좀 더 많이 밟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왜 얘기할까요?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할 때 그냥 측정 평가를 할까요? 뭔가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제 이런 논문, 과학적 연구를 하는 이유는 어떠한 능력을, 태권도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측정 평가를 해요. 사전 측정 평가, 그 다음에 사후에 하는데, 어떠한 뭐 4주간 트레이닝, 6주간 트레이닝, 8주간 트레이닝, 뭐 12주간 트레이닝, 뭐 4에서 12주간의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하기 전과 전후를 비교하는데, 결국엔 우리가 태권도를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분석이 없었다고 하면 어때요? 정확한 평가가 없었다고 하면 그냥 발차기만 했겠죠. 발차기만. 막 진짜 3분 동안 막 300번, 500번 차는 연습만 했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발차기 막 100번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정확하게, 네, 제가 권투를 좀 저도 배웠었는데, 펀치를 계속 나누는 게 중요할까요? 카운트 펀치를 딱 날리는 게 중요할까요? 카운트 펀치. 결국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게 중요한데, 그 카운트 펀치를 날리기 위해선, 발차기를 하기 위해서는 회복을 잘 했다가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빵 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권도, 우리가 발차기가 중요한 이 태권도 종목에서도 이 유산소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태권도를 잘하기 위해서, 태권도 능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발차기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유산소 운동 능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발차기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 발차기로 KO를 시키긴 하지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동안에 발차기만 하진 않습니다. 발차기를 한번 딱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스텝을 밟았다가 이 스텝을 밟은 동안에 유산소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복하는 이 스텝 밟고 에너지를 모았다가 빵 치고 정확하게 파워 있게 스피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계속 차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나중에는 막 차더라도 약하게 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 또는 좀 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실제 트레이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선수한테 뭐 100m 달리기 초기록 재는 거 의미 있을까요? 우리가 아동 체육 평가 또는 노인 체력 평가에서는 그게 삶의 질, 성장 발달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프로 스포츠 또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 이런 선수들한테 깊이 있는 측정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100m 달리기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예를 들어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시켰더니 이게 더 좋아지더라,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측정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고, 아마 처음 들어서 조금 아리송할 수도 있지만,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그 다음에 13주차, 14주차 동안을 통해서 직접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좀 더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벌써 40분이 넘었네요. 또 네, 하시면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 에너지 대사 시스템은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신체 활동과 필요한 이제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임에 필요한. 그리고 이거는 유산소성 에너지가 있고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이 있는데,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은 우리가 인원질 과정, 포스파젠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원질 과정, 그 다음에 글라이콜리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해당 과정 또는 젖산 과정, 요 과정이 있다고. 그리고 크게 이 세 가지 과정이 옛날처럼 딱딱딱 끊어서 뭐 0초에서 30초까지는 무조건 인원질 과정, 포스파젠 시스템이 아니라 30초부터 90초까지 무조건 해당 과정, 젖산 과정, 글라이콜리틱 시스템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입체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전 슬라이드에서 한 것처럼 더더욱이나마 이러한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더 좋은 우리가 체육 측정 평가를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측정 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방을 주는데 이 프로그램 효과가 요 능력을 개발 또 좋게 했다. 이거 결국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또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또 그걸 또 개발시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권도 잘하기 위해서 사실 발차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아직도 발차기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유산소 운동도 하면 그 발차기 파워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딘 라운드로 갈 때까지, 딘 라운드를 가면 갈수록 빨리 지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딘 라운드를 가면 갈수록도 그 발차기의 스피드나 파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실제 태권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태권도 능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축구로 이제 또 박사 논문을 썼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코칭, 연습, 훈련을 보면 거의 그 중간에 있었던 에너지, 해당 과정, 흔히 뭐 쉽게 얘기하면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중간 강도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운동 보면 젖산만 잔뜩 나온대요. 젖산만 잔뜩 나와서 그냥 힘들게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선수들을 힘들게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축구를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아까 태권도와 비슷해요. 유산소 에너지와 이 인원질 과정 에너지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용이 된대요. 자,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전후반 90분 동안 내내 뛰기만 하나요? 막 이렇게 보통 4초에서 6초에 한 번씩 우리가 그 동작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계속 뛰기만 하나요? 아니죠. 한번 확 뛰고 나서 또 슬렁슬렁슬렁, 또 한번 확 뛰고 나서 슬렁슬렁슬렁.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유산소성 그 이제 능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중요하고, 유산소 능력을 개발시켜 중요한 거고, 인터벌 트레이닝이 아니라 좀 더 좀 타바타 같은 간헐적인 굉장히 고강도의 간헐적 스피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저항 트레이닝 하고 있대요. 실질적으로 축구 잘하기 위해서는 저항만 필요한 게 아닌데, 사실은 가장 약한 부분인데, 이건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어렸을 때 유소녀 선수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정작 꽃을 펴야 할 성인 시기 때 많이 못해질까요? 탈락할까요? 일찍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을까요? 이 해당 과정 중간에 있는 좀 저항 트레이닝만 많이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일찍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로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요 유산소성 에너지, 무산소성 에너지의 분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사용되구나,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어지는구나 라고만, 요 정도만 제가 조금 태권도 뭐 축구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그 다음에 13주차, 14주차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올 내용들이니까 그때 조금 더 머릿속에 더 명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출석 확인 및 퀴즈입니다. 지난주는 특별하게 우리가 휴일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까지 내달라고 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수요일까지, 자, 수요일 오전 9시까지 만 24시간 동안 안에 이 퀴즈를 주셔야 됩니다. 가끔 제가 진짜 어려운 게, 이건 뭐 적용은 안 해드렸지만 막 3주 전에 과제를 같이 내주세요.
3주 전 때 못 냈는데 같이 냅니다. 그럼 제가 그 출석 인정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출석 체크 다 들어갔는데 그 말도 안 되니까 요건 우리가 24시간 안에 이걸 해주셔야 올바르게 출석이 체크가 될 것이며, 그 다음 차수 때 다음 주 10주차 전에는 그 24시간은 넘겼고 다음 10주차 수업 되기 전까지는 해주셔야 내주셔야 이게 지각 처리가 되지, 다음 10주차 수업이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수업을 내시면 이미 출석 체크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결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좀 잘 해주시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소성 운동 종목엔 뭐가 있는지, 무산소성 운동 종목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 수업 시간에 참고로 그 힌트를 이미 다 얻으셨겠지만 수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산소 운동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 종목도 50m냐 100m냐 200m냐 400m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비율적인 부분도 써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다 어떤 종목이라고 해서 무산소 에너지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유산소 에너지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종목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그 기간, 듀레이션에 따라서 조금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조사해서 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질문들 언제든지 편하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조금 하는 이 피드백 과정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30분도 훌쩍 넘겨서 50분이 되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점점 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